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제 친구 중에 아주 이름난 명의가 한 명 있습니다. 하루는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와서는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옅은 상식으로 자신에게 이것저것 가르치고 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처럼 주제 넘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가급적 말을 좀 줄여왔었는데요. 3월 이후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여유도 생겼으니 오늘은 작심하고 제 전문 분야와 살짝 벗어난 주제 넘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주독 미군을 9,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더는 멍청이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치는 오로지 독일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죠. 이번 주 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미국 측 대표로 도나 웰턴 전 주일 정무공사를 임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위비 협정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이런 위험천만한 장난을 치는 트럼프도 걱정거리입니다만 그 오만함을 더는 못 봐주겠으니 주한미군 당장 철수시키고 중국과 손잡아야 된다는 그 주장도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이 겉으로는 세상이 참 정의롭고 공정해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중국과 러시아처럼 덩치가 산만한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에게 실질적 위험이 되어 왔었는데요. 언제든 총뿌리를 들이대고 무단점유한 이후에 여기 내 땅이니까 이렇게 자기네 땅으로 복속시켜버리는 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엄연히 유엔이 존재하고 국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마 전 러시아가 꿀꺽 집어삼킨 크림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주먹이 강해도 러시아에게는 대거리도 안 되고 소송을 통해서 어찌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유대인 정착촌도 마찬가지죠. 크림은 본질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중국을 예로 들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육상으로 14개 나라, 해상으로는 6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분쟁하고 있어요. 하긴 분쟁이랄 것도 없죠. 최근에는 남중국해 전체에서 90%가량을 전부 자국의 영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탈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남중국해 주변국들에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200캐리도 없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여기에는 오로지 바로 앞바다인 12해리의 영해만 인정했을 뿐이에요. 나머지 다 우리 땅이다 이거죠. 그냥 바다뿐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과 필리핀이 시류 지배하고 있었던 이 파라쉘 군도 그리고 스프레틀리 군도에서는 아예 무단 점유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인도 국경에서도 인도 군인 수십 명을 학살한 적이 있었죠. 이 몽땅 자기네 바다, 자기네 땅이다라고 우기는 근거로 늘 내세우는 것이 한나라 때부터 자기네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 한사군이 설치된 적이 있었죠. 물론 역사학자분들 중에서 한사군의 위치가 실제 지명과 다르고 이건 모두 일제의 날조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를 들먹인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일부나 혹은 전부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실제로 시진핑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실질적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농담 삼아 던진 말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매티스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 그런 말을 처음 했었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수도 반복될 수는 없는 거죠. 실수란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이 나쁜 우리 정부가 반발하면서 항의를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조차 없어요. 중국 측에서 뭔 말이라도 좀 했다면 좀 덜 기분 나쁠 텐데요. 이건 우리를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메르켈이 미군을 빼겠다고 했을 때 5개 언론을 죄다 불러놓고 강하게 반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론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독일 국민의 47%가 주독 미군의 축소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 미군의 현상 유지를 지지한 응답자 28%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이 펄쩍 뛰었던 이유는 안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친하니까 그럴 리 없다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죠. 지난 1974년 베트남이 시루 지배하던 파라셀 군도를 중국이 해군으로 무력으로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시류 지배라고 했는데요. 베트남의 실질적 권리하에 있었던 베트남의 영토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독도처럼 말이죠. 게다가 말이죠. 1974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과 중국이 가장 친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 대항해서 함께 손잡고 피를 흘리며 싸울 때였으니까요. 근데 말로만 혈맹이었지 중국에게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트남은 그저 역사 속에서 제갈량이 가지고 놀았던 남만족일 뿐이었습니다. 7종 7금 아시죠? 1988년도에도 또 한 차례 베트남이 시류 지배하던 땅을 무단 점유하고 빼앗아 버립니다. 주변국들이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그럴 때면 늘 중국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는 것이 2000년 역사 족보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노릇이죠. 중국 최남단에서도 1000km 이상 떨어진 베트남 앞바다까지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고작 기원전 200년 유방이란 친구가 세운 한나라 시절 때부터 관리했다라는 그 기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욱 재미있는 일은 필리핀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공산국가이며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혈맹 베트남에 대해서는 툭하면 야 나가, 내 땅이야 이렇게 우기던 그들이 이상하게도 필리핀이 시류 지배하고 있던 그 수많은 섬들에 대해서 단 한 개도 무단 점유를 시도한 적이 없었어요. 필리핀이 덩치가 커서였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전투력은 필리핀보다 베트남이 한 두 수는 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쌍칼이 있는 종로바닥에 함부로 하야시가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에서는 쌍칼을 몰아내고 영세 중립국이 되자는 허망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양키들은 집에 가라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푸대접을 받아가며 굳이 필리핀에서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 1992년 미군은 필리핀에서 짐을 싸게 됩니다. 그럼 쌍칼이 떠났으니까 이제 종로바닥에서 보호비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럴 리가요. 당연히 하야시의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이 떠나자마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스카버러 섬을 훌딱 먹어버립니다. 그럼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말려줬을까요? 아니죠. 미국 역시 자신을 버린 대가를 요렇게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지 무단 점령에도 아무런 간섭조차 없었어요. 이 스카버러 섬은요. 필리핀 서쪽으로 200캐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 본토로부터는 어마무지 떨어져 있죠. 200캐리라면요. 국제적으로 배타적 수역으로 인정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16세기 때부터 필리핀이 시류 지배해왔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완력은 법과 질서 위에 있었습니다. 원나라 때 천문학자 곽수경이 1279년에 이 전국적 규모로 천문 측량을 진행할 때 스카버러 섬이 측량 지점의 하나였다는 것이 그들이 그 섬을 꿀꺽 삼킨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국제법상 그럴 수 없다고요? 법이 존재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법은 우리 같은 평민이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법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강대국들에게는 별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당연히 승복할 수 없었어요. 법에 호소하겠다며 국제상설재판소에 제소를 했죠. 수년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2년 필리핀에게 승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럼 중국은 그 판결에 순순히 스카버러 섬을 떠났을까요? 그럴 리가요. 지난 2016년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는 유엔 해안법 협약에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 그리고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모조리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중국이 순순히 승복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오히려 중국은요, 국제심판소의 판결을 코웃음 치면서 군 비행장까지 건설하고는 곧장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버렸어요. 아무리 주변국들이 항의를 해도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그 말 많은 디지털 타임스 대꾸 한마디 없습니다. 대꾸를 한다는 얘기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대꾸할 상대로도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화사상이죠. 즉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라는 낡고 병든 사상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중국 이외의 나라는 야만인 혹은 미개인일 뿐이죠. 그러니까 혈맹의 땅도 아무런 가책 없이 빼앗는 겁니다. 너 비켜. 이거 내 땅이야. 그럼 현실로 와보죠.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보호비 청구 대상입니다. 한 4배 정도 요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에게 바짝 붙어 있겠습니까? 영국은 왜 미국의 눈치를 볼까요? 그네들의 태상이 노예근성이라 그럴까요? 자존심도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부터 2위부터 7위까지의 군비를 모두 합쳐도 미국보다 작아요.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군사 대국입니다. 아무리 중국이라도 미국에게는 함부로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뭐 요즘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도 중국 해경선이 일본의 시루 지배권에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을 제집 드나들듯 하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 일본에 미국이 주둔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미 센카쿠에는 중국의 군용 비행장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 그럼 잘 됐네. 우리나라에는 발해나 고구려의 역사가 있으니까 중국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의 동북 삼성은 결국 우리 땅이겠네요. 달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발해와 고구려의 대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도 못하게 대국이었다는 설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 터키와 대한민국은 비행기로도 한참 걸릴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우리나라를 형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말로만 형제국이 아니에요. 실제로 6.25 전쟁 때 2만 명이 넘는 전투병을 보냈어요. 행정병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 기념 묘지가 있는데 여기에 안장된 유엔군 용사 6명 중에 1명이 터키인이에요. 심지어 지난 연평도 해전 때요. 터키의 젊은이들이 한국은 혼자가 아니다. 1950년대 내 할아버지가 형제 나라 한국을 위해 싸웠고 나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웃기죠? 이상하죠? 왜 그들이 밑도 끝도 없이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알고 있을까요? 블랙핑크 때문에 그러나요? 뭐 가깝긴 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생김새가 비슷합니까? 뭐 그렇다 치죠. 근데 왜 우리는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의 역사가 대부분 왜곡돼서 그 장엄한 역사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터키인들과 우리는 지구를 둘로 가르는 양대 강국이었습니다. 터키는 동유럽과 아시아는 물론이고 북아프리카까지 무려 3개 대륙을 주름잡던 티르크계의 맹주였습니다. 오죽하면 터키가 무서워서요. 유럽에서는 커피를 구하러 갈 때 육로를 피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예멘으로 향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거기서 걸리버 여행기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와는 발해 고구려의 역사 때부터 돌골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형제국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가까웠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을 정도로 세력이 강성한 두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야 위화도 회군 때부터 살짝 꼬이는 바람에 이 비좁은 한반도에 처박혀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던 몇백 년보다도 훨씬 더 장구한 세월 동안 대륙을 호령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001년도부터 동북공정을 시도한 겁니다. 해우룽장성, 지린성, 랴오닌성 중심으로 폭넓게 펼쳐져 있는 우리네 역사와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고조선이나 발해도 중국 땅덩어리였다는 얼빠진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논리대로 족보의 그 땅은 대한민국의 땅이었으니 달라고 한다면 지들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역사에 써있다고 그러면요. 자,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나라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과 인연을 끊고 단교하자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무엇이었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니까요. 실리를 위해서는 중국 눈치를 아니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중국의 간보기가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 역시 계속 가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중국의 군용기가
이어도 서쪽 한국 방공 식별구역, 이른바 카디지에 진입했지만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없어요. 사실 요즘에는 연간 수백 차례 넘어올 정도로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말이죠. 그들의 도발은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일단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으로 넘어오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질 무렵 어느 새벽에 진주해버리고는 선포해버립니다. 여기 오늘부터 내 땅, 그리고 역사서 하나 뚝 첨부하죠. 과거 한나라 무제가 어쩌고 저쩌고.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0km에 위치한 수중암초를 우리는 이어도라고 부릅니다. 제주도 민요에도 분명히 이어도가 나오는데요. 잡녀의 노래 혹은 해녀 물질 노래라고도 하죠. 제주도의 남자들은 대부분 크면 육지로 가버렸어요. 해녀들의 입장에서는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별이 없는 단절된 이어도에서 진짜 사랑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지극히 여성스러운 미녀였습니다. 해녀 한 분이 이어도 사나 선창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어이야 하면서 노지를 하죠.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어도를 수엔자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미 자국의 이지 내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그들의 도발을 모른 척하면 곧장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당연히 보호비 증액 요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홧김에 니들 가버려, 미군 철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나라와 대적하던 시절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됩니다. 칼 들고 설치는 쌍칼이 꼴사납긴 하지만 그가 떠난다면 곧장 하야시가 더 큰 칼을 차고 들어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이오도는 미군이 철수하면 5년 이내에 꿀꺽 삼킬 겁니다. 더 나아가 한사군 설치를 이유로 우리나라에게도 입맛을 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정의롭다는 말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땅의 침략자들 중에서는 가장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의 번영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윈윈의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이 고질적인 중화 사상을 버리지 않는 한 중국과는 대등한 관계로 남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대적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누구 편을 들자는 생각은 없어요. 중국은 그동안 소수민족에게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위구르에는 대규모 수용소가 있고 심지어 위구르의 여인들에게 강제 불임 수술까지 시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정상적인 나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수십 년 뒤 중국이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몇 개의 나라로 쪼개진다면 저 위에 동북삼성은 우리의 시류 지배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꿈은 꾸라고 있는 거니까요. 터키 전문 음식점에 가면 터키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케밥을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꼭 잡고 형제의 나라에서 오셨군요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형제의 나라가 다시 되기를 간곡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